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시도와 관련해서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높아지고 관세 우려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을 또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가격 하락 이면의 수급 구조를 들여다봤을 때는 이번 조정이 시장의 붕괴가 아니라 신규 세력의 교체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로 익힐 수 있는 국면들도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들은 재정렬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황에서는 가격 변동 자체보다 하락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수급과 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와 지정학적인 이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에 반대하면서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2월 1일부터는 전체 품목에 대해서 10%,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자, 그러자 유럽연합도 지지 않고 930억 유로 규모의 대미 관세 패키지로 대응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 대응 조치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 거기에 덧붙여서 그린란드 총리는 미국의 군사적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럼에도 침공 위협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고 위험자산 시장은 여기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단기에 크게 반등을 했고 4.29%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미국 국채 투매 가능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10년물 국채 상승이 미 증시를 비롯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크게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하루 사이에 2.39%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해서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역시나 또 연기가 됐습니다. 어제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관세와는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미 대법원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는 판결이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계속해서 판결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로 다가온 FOMC 미팅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은 여전히 95%로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특히나 그린란드 이슈로 인해서 관세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고 결국 관세는 물가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금리 동결 가능성에 더 힘을 싣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스트래티지가 지난주에 무려 22,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을 했습니다. 매입 평균 단가는 95.2K였습니다. 현재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70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을 전략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비트마인도 지난주에 35,000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420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 약 43% 정도의 물량을 스테이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온체인 지표 상으로는 신규 주체들과 오래된 주체들 사이에 시그널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떤 국면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리테일의 거래소 유입 흐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거래소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유입은 일반적으로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목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특히 바이낸스에서 고액 자산가 10개에서 1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리테일들의 거래소 유입도 늘어나는 국면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이후로는 가장 큰 시간당 유입 규모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규모는 단순 리테일 단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의 공급 주도권이 기존 오지 고래들, 즉 오리지널 갱스터에서 신규 고래로 이동하고 있는 국면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두 주체들의 점유율을 한번 살펴봤더니 신규 고래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고래들은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는 움직임들이 강화가 되면서 진입한 기관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는 미국 기관들도 대거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신규 고래들의 실현 가격은 98K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물 가격보다 월등하게 높은 가격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60억 달러 이상의 미실현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들은 하락 시에도 매도하지만 반등 구간들이 올 때 꾸준히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단기 매도 압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 고래들은 실현 가격이 40K 수준이고 굉장히 여유로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익이 2배 이상 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큰 규모의 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신규 고래의 손실이 흡수되기 전까지는 매도 우위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크립토 콘테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글래스노드 지표를 통해서 또 다른 국면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고래들의 움직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11월과 12월에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들, 즉 조정 국면이 계속되던 그 구간들에서 공급의 축적을 한번 살펴봤을 때, 즉 매수 주체를 한번 살펴봤을 때는 큰 규모의 주체들, 특히 비트코인을 1000개에서 10,000개, 그리고 10,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큰 지갑들이 매집을 이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하단의 소규모 그룹들은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즉 바닥 구간에서 대형 고래들은 축적을 했고 소형 주체들은 이탈하는 전형적인 바닥권 수급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급 괴리들은 이후에 중기적으로는 추세 전환의 전조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강세 신호가 꾸준히 누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고래들의 평균 단가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규 고래 그리고 대규모 고래들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봤다면은 이번에는 장기 보유자의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의 하락 추세를 이끌어왔던 가장 핵심적인 주체가 장기 보유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월등하게 물량을 던져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매집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장기 보유자들이 다시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점진적으로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뚜렷한 시그널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장기 보유자의 축적은 급등을 노린 투기적인 매수가 아니라 시간을 전제로 한 조용하고 일관된 흡수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들은 이 투자의 패턴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도 공급이 흡수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동성 국면에서 던지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장기 보유자들의 축적 지속성을 꾸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이 정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은 채굴자들의 카피출레이션, 즉 항복 후 회복 국면에서 해시 리본의 매수 시그널이 포착되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패턴들이 나타났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국면을 보였는데요. 지난해 7월에도 해당 시그널이 나타나고 나서 비트코인은 98K에서 123K까지 약 25%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세로 돌아서려면은 특정한 구간들, 즉 핵심적인 저항 구간들을 돌파해 줘야 되고 핵심적인 지지 구간들을 지켜내 줘야 되는데 현재 90K를 하회했기 때문에 다시 90K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헤드라인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규제적인 관점에서 변화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국내 이슈부터 살펴보면은 금융당국이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지하는 이 절차에 착수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허용까지 검토를 하면서 연내에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규제 완화 로드맵을 발표 준비 중이다. 이렇게 헤럴드 경제가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 상황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시장 구조 법안의 마크업과 이 표결 일정이 연기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 주요 금융 감독 기구들이 꾸준히 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임 CFTC 위원장인 마이크 셀리그가 퓨처 프루프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암호화폐 감독을 공식 규칙 기반 체계로 재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 움직임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법원에서 칼시의 스포츠 베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첫 사례인데요. 그런데 이 매사추세츠주의 상원 의원이 바로 이 반크립토의 대표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하는 의원입니다. 자, 기술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에서 뭔가 공포감이 늘어날 때마다 꾸준히 회자가 되는데요. 그동안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들을 꾸준히 제시해왔던 이 리얼비전의 제이미 구츠가
과거 양자 컴퓨팅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위험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가깝다고 치부했는데 본인의 생각이 이제는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면은 비트코인뿐 아니라 모든 금융 시스템 전반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슈들의 결론을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글로벌 흐름은 가격보다는 확실하게 구조를 바꾸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한국도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한국과 미국 모두 다 암호화폐를 이제는 배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면서 관리하려는 단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예측 시장이나 파생 상품 그리고 기술 리스크처럼 회색지대와 구조적 충돌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암호화폐가 비주류 실험에서 규제된 금융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V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바이낸스 CVD 상으로 봤을 때 먼저 파이어 차트 살펴보면은 매수벽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던 91K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90K 매수벽까지 무너뜨렸습니다. 현재 매수벽이 가장 뚜렷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 구간은 86K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볼 수 있고요. 고려들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과 보라색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매수세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물량을 급격하게 던져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그 나머지 주체들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낸스의 전체 주문량으로 봤을 때는 매도세가 더 월등하게 우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일시적으로 양수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가 음수 영역에서 횡보 구간을 겪었는데 크게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기관 수요가 이 그린란드 이슈와 관련해서 크게 꺾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불확실성을 경계하는 이 기관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고 오늘 시황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사이에 22평선을 지켜내다가 52평선까지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장대 음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지지 구간인 90K를 하방 이탈해서 다음 지지 구간인 88K에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가격의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이 감정적인 소모하기보다는 시장의 큰 호흡들을 꾸준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88K 상단을 지켜내고 90K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22평선까지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RSI와 MACD 상으로 봤을 때 RSI는 이평선을 하방 이탈해서 현재 중립 구간까지 하방 이탈한 40에 위치를 하고 있고 MACD도 데드크로스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더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면서 이걸 전제로 해서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핵심적인 구간들을 다시 회복해서 그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지 그 여부들까지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